DJ. 안녕하십니까. 왕년의 꽃다방 DJ 한정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자가 될 우리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홍사대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우리 또 만났어요. 네.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저작권법도 지키고 또 회식 바이브도 살리고 왕년의 꽃다방 DJ의 우리 추억도 또 살릴 겸 재능도 살릴 겸 노래로 매번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추천곡으로 출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무려 지난번에 샹송도 들려주셨는데 오늘은 무려 필리핀? 네, 필리핀어? 필리핀 네. 가수죠. 네네. 오늘은 그 프레디 아길라라고 네. 필리핀의 아주 뭐 대중적인 가수, 국민 가수라고 할 수 국민 있죠. 가수. 네, 국민 가수고 1978년도에 안악이라는 곡을 불러서 뭐 전 세계적으로 히트한, 우리나라도 뭐 엄청나게 히트했죠. 그래서 1979년도에 뭐 이영복 씨가, 잘 모르시죠? 이용복? 이영복 잘 씨가 메인 가수거든요. 네, 예전에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번안에서 부르기도 했고,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이렇게 해서 번안에서 부르기도 했고요. 그 안악이 안악내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거는 이제 뭐 콩밤매는 안악내. 그러니까. 그거랑 틀리고, 안악은 그 필리핀의 고유 언어 타갈로그라고 해서 그 타갈로그어로 부른 노래예요. 78년도에. 무슨 뜻이에요? 그게 이제 아들이라는. 아들. 이게 이제 사연이 있는 곡인데, 이 친구가 그 아길라라는 사람이, 부모님은 이제 법 공부를 하기를 원했는데, 근데 법을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음악에 이제 빠진 거죠. 그래서, 대학도, 다니면서 그냥 갑자기 가출을 해가지고, 기타와 노래에 이제 몰두를 끊고 사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 보니까 갑자기 이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막 그냥 사무치게 있어서 그때 이 곡을 만들어서 노래를 불렀는데 이게 공전에 히트를 한 거죠. 와. 그래서 1983년도에는 미국의 빌보드 차트 5위까지 올라갔던 정말 대단한 노래입니다. 그 당시는 아시아 사람이 특히 이 타갈로그어라는 노래로, 이 필리핀의 고유 언어로 노래를 부른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지금도 아시아권 노래가 빌보드에 오르는 게 사실 대단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당시 80년도에 우와, 대단하네요, 진짜. 예, 그래서 이 아들에 대한 어떤 그 그리움, 이런 걸 이제 자기의 그런 심정을 담아서 이제 부른 노래로 뭐 이게 전 세계적으로 히트한 곡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또 한 소절 어떻게 번안에서 된 걸로 부르시겠어요? 아니면 필리핀어로? 번안해서 부르면 좋은데, 네. 저는 이제 항상 오리지널을. 역시. 오리지널. 저는 절대 가리지널 안 좋아해요. 오리지널. 가리지널? 가리지널이라 그래요? 가리지널. 처음 들어봤어요. 이건 처음 들어봤어요? 오리지널을. 오리지널로.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좀 불러보겠습니다. 좋아요. 이게 네. 기타를 치면서 이렇게 촥 불러야지 운치가 있는데, 농이 실랑카 사모농이도 갱투 아낙 모굴롱모 당카노 일리라 용이라 아당나 다이아 스파다이 모이 비말라만 앙카도 다오스탄타 비밥 두두무. 이게 이렇게 시작되는 곡인데, 네. 이거 옛날에는 이게 어디서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듣고서 한글로 막 해서, 들리는 대로. 예, 들리는 대로 그냥 틀렸거나 말거나 그때 그렇게 해서 제가 애운 곡이에요. 아니, 이거 너튜브에 이 방송 지금 들어오기 전에 같이 좀 들었었거든요. 제가 잘 모르는 노래다 보니까. 근데 그 한글로 진짜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친절하게. 그런 영상도 있더라고요. 그 예전에 없었어요. 예전엔 그런 게 없었고. 세상이 좋아져서. 세상이 좋아서 요즘 다 있는데, 예전엔 정보가 다 있었지만 옛날엔 정보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한글로 제가 애우느라고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예전에는 그 팝송도 추억에 뭐 엄마 아빠 세대 들어보면 다 그렇게 적었다고, 영어를 소리 나는 대로. 맞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외웠다고. 그 정도로 좀 팝송의 진심이었던 그런 시절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니, DJ들은 다른 얘기긴 한데 여러 나라 언어에 좀 능했어야 됐을 것 같아요. 어때요? 꽃다방 DJ 출신으로서 불어부터 영어부터 필리핀어까지. 그렇죠. 이게 뭔가 하다못해 그 제목이라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조금 곤란한 때가 좀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DJ도 공부가 많이 필요한 그런 또 그쵸. 하나의 직업이 아닌가. 요즘 많이 없어져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네. 오늘은 좀 특별한 노래였습니다. 프레디 아길라가 부른 안악이란 곡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부모와 자식의 이 뒷얘기도 얘기해 주셨지만 좀 애틋함이 담긴 그런 노래였던 것 같아요. 저는 문득 우리가 부동산 DJ잖아요. 네. 부동산 관련돼서 저는 항상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하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해 주셨어요. 자식한테 몇 억 이렇게 현금으로 물려주는 것보다 야무지게 재개발 요런 쪽으로 물려주는 게 사실 더 낫다. 그렇죠, 그렇죠.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제가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했나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어쨌든 이 시간에 해주셨는데 저는 그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맞습니다. 이 노래를 듣고 그걸 떠올린다는 거는 그건 완전 자본주의적인 자본주의. 자본주의 반대말이 뭐예요? 자본주의 반대말? 모르겠다. 응?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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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주의인가? 사회주의. 공산주의인가요? 정치적인 게 다르고 이제 경제적인 게 좀 개념이 다르잖아요. 어쨌든. 우린 근데 자본주의 사회 사니까. 그쵸. 그리고 자본주의의 엄청난 산물 아니에요? 이 방송이야말로? 맞습니다. 맞아요. 그쵸. 항상 그렇죠. 자, 그래서 자본주의에 충실하게 또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저희가 커피 쿠폰으로 점수를 한번 따보겠습니다. 저희 계속 말씀드려요. 진짜 선물 드리고 싶어서 지금 저희 막 좀이 쑤십니다. 어떻게 하면 선물 드릴 수 있을까 연구 중이에요. 자, 이번 기회도 또 활용해 주시고, 날이 진짜 많이 더워졌습니다. 이제 여름이라고 해도 진짜 과언이 아닌데, 시원하게 커피 한잔 하시고 부동산 지식도 좀 얻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김없이 문제 어디 멀리서 찾지 마시고 커피 드릴 수 있는 문제 퀴즈, 오늘도 이분이 내주십니다. 퀴즈맨! 네, 퀴즈맨 오늘 찾아왔습니다. 자, 이번 주 퀴즈 나가겠습니다. 자,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많이들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부디가 지난 시간에 윤석열 정부의 큰 그림 규제 완화와 이것을 강조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공급 축소. 2번, 공급 확대. 자, 3번, 공급 확대. 그리고 4번, 공급 확마 닭가부까 고마 세리마. 뭐라는 거야? 부모님. 자, 부디님 힌트 주세요. 뭐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제가 이게 일단 하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사람이잖아요. 그치. 네, 저도 서울. 네. 저도 서울이고. 서울 아니, 사람. 퀴즈맨도 서울 사람인 것 같아요. 이거 네 번째 거 너무 어색한데? 뭐라 그러는 거야, 지금? 전 경기도입니다. 네. 어쨌든. 서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사투리가 들어간 건 빼. 4번은 제외라는 사투리. 말씀이시고요. 어떻게 퀴즈맨의 출제 스킬도 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묘합니다. 어쨌든 퀴즈맨 수고해 주셨고, 4번은 제하고 또 하나 제가 제해드리겠습니다. 공급 축소는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지금 그죠? 늘려도 그렇지, 시원찮은 시원찮은 판에 판국인데. 그죠? 그럼 1번 공급 축소도 과감하게 제하겠습니다. 그럼 남는 건 공급 확대냐, 공급 확대냐. 아니, 누가 낸 거지? 진짜. 너무 기발하다. 기발합니다. 확대냐, 확대냐인데, 여러분, 이거 진짜 모르실까요? 저희 진짜로 커피 드리려고 지금 그러는 거니까,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답 보내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내주실 곳은 전화는요 02-556-6961 전화하셔서요 몇 번이요 이렇게 끊으셔도 돼요. 몇 번이요 이렇게 전화 주시고, 또 문자 보내주세요. 010-8964-7750 이메일 통해서도 보내주시고요. 또 이 전화 번호들로는, 또 이메일로는 여러분의 상담 내용도 저희가 받겠습니다. 상담 사연도 보내주시고요. 또 댓글 보시면 상담 수 있게 링크가 있습니다. 그걸 클릭해 보시면 상담 받을 수 있는 양식이 거기 있어요. 그거에 맞춰서 또 작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이버 폼을 통해서 상담을 남기는 방법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DJ 채널에 들어가신 다음에요. 자, 아무 영상이나 다 여시면 되는데, 이렇게 영상을 클릭하신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더보기란이 있죠? 댓글에 더보기란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아래 보시면 편리한 네이버 폼 글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셔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상담을 하실 수 있는 폼이 있으시니까 여기에 전화번호를 적으시고, 그리고 간단한 내용, 상담 내용을 적으시면 편하게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내드리는 퀴즈가 사실 오늘 함께 하시면 이 내용 중에서 다음 주 퀴즈 내용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부디. 그쵸?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안 봐도 맞추겠는데 이거. 그렇죠? 쉽게. 그러니까요. 학대냐 확대냐 여러분 이것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의 핫한 이슈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여기 이슈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한정우의 부동산 DJ 함께하고 계세요. 부동산 DJ. 네, 부동산 시장의 핫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여기 이슈입니다. 네, 뽀로롱. 뾰로롱 이런 거 좀 해줘요, 부디. 어떡해. 점점 자연스러워지겠죠? 좋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5대 이슈를 매주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물론 판단을 하고 있지만 그냥 무턱대고 저희 마음대로 뽑는 건 아니고요. 관련 기사량이라든지 누리꾼의 댓글이라든지 전문가들의 의견 더해서 저희들이 또 판단을 해서 5대 이슈를 뽑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국민 1000명 조사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만 엄선해서 그래도 뽑고 있으니까 이것만큼은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알아야 되겠구나. 천천히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위부터 보겠습니다. 자, 1분기 서울시 부동산 거래 그중에 3분의 1은 다른 지역 거주자가 매수했다는 발표가 나와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를 봤는데 서울 내에 토지와 주택 매매 거래에서 외지인의 매수 비중이요. 무려 30%를 돌파했다. 이렇게 조사를 했다고 해요.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에 1분기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부디 서울에 살지 않는 그죠? 서울 밖에 사는 외지인이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많이 매수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뭐 사실은 당연한 그 수순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왜요? 여태까지 제가 말했지만은 네. 시장은 점점 양극화가 되는 건 뭐 분명하거든요. 근데 뭐 외지인들이 서울에 와서 집을 살려면 돈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쪽에 좀 돈 많은 고소득자들이 이제 서울시장에 주택을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사실 어제 오늘 있었던 일도 아니고 그건 뭐 계속적으로 반복됐던 일인데 이번에 좀 더 이제 그 거래량이 비중이 좀 늘어났다는 거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뭐 이것은 계속 점점 더 커져갈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능력이 된다면, 네. 내가 가능하다면 이것은 뭐 특별한 일은 아니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랑 이어져 있는 내용이니까 바로 4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위입니다. 새 정부의 LTV 완화, 한국은행 집값 양극화는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제목 그대로입니다.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비율 규제 완화가 서울 아파트의 가격은 점점 높이고 지방은 오히려 낮춰서 양극화를 부추길 것이다. 이런 한국은행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게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디도 5위 이슈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양극화 언급도 해주셨고 그렇죠. 이건 계속될 것이고 더 심해질 것이다. 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네. 이게 보면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대출을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 대출 받아서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지금도 뭐 서울 쪽이 집도 공급도 부족하고 예전부터 서울에 많이들 투자를 해왔잖아요. 네. 여태까지.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이런 현상은 뭐 수요가 당연히 대출 규제가 풀리면은 이 수요가 증가하는데 그 돈들은 서울로 간다는 건 뭐 당연한 거고 그리고 지방은 반대로 또 수요가 작아지니까 오히려 그게 이제 서울 쪽으로 오니까 감소하니까 그냥 양극화가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근데 결국 이런 거예요. 뭐 DSL 변경 없이 LTV만 높여서 이렇게 갔을 때 그러면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대출도 많이 받을 수 네.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 구매력 차이가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구매력 차이가 커지는 만큼 고소득자한테 유리하다는 거죠. 그게 결국은 뭐 같은 내용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이게 뭐 언론에서 이렇게 뉴스로 나오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양극화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어떤 통화 정책을 어떻게 보면 그렇죠. 담당하고 있는 네. 금리도 결정하고 이런 곳이기 때문에 이런 예감이 보고서를 그렇죠. 괜히 냈을 리는 없고 결국에 이런 얘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을 텐데 그렇죠. 뭘까요? 결국은 뭐 이 LTV나 이런 것들을 규제를 뭐 풀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은 항상 시장 원리에 따라서 이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시장에 움직이게끔 자율적으로 놔두는 게 가장 이 부동산에서는 네. 가장 중요하거든요. 규제보다는. 그런데
결국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되려면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결국엔 공급을. 기승전 공급이군요. 그렇죠.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있는 거죠. 네. 단기간에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해.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이 다주택자나 이런 사람들이 집을 팔 수 있고 쉽게 지금 1년간 유예된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퇴로를 양도세? 좀 그렇죠, 열어주고. 그렇죠. 근데 네. 그것만 그렇게 네. 다주택자 퇴로만 열어주면 되는 게 아니고 네. 그걸 사줄 사람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취득세가 지금 엄청 중과가 되고 있는데 2주택 8%, 3주택 이상이면 12%, 거기다 부가세까지 하면은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취득세도 뭔가 좀 낮춰주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 간의 거래가 이렇게 될 수 있게끔 정책을 펴줘야 사고 팔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한마디로. 왜 그래야지 이게 되지. 그러니까 관건은 이제 공급을 늘리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기승전? 어떤 방법으로 가느냐. 공급이다. 그렇군요. 그런 메시지를 또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매매라는 게 진짜 파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주는 사람이 그렇죠. 있어야 사줄 그게 사람이 없는데 뭐, 그렇죠. 뭐 물건만 많은 뭐 없네. 사고 팔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좀 양도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취득세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군요. 그래야지 그게 이제 온전한 정책이 되는 거지. 네. 지금 무조건 양도세 완화해서 그럼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전문가들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거 그렇죠? 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매매라는 건 항상 사고 팔고다. 좀 종합적으로 고려된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고요. 3위 가겠습니다.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 이번에 격전지가 좀 여러 군데 있어요. 사실 뭐 경기를 비롯해서 서울 당연히 그렇고요. 인천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어쨌든 서울의 경우에는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이 유권자의 표심을 가를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진행된 여론조사 보면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차기 서울시장 핵심 업무로 부동산 정책을 손꼽았기 때문인데 서울시장이 우선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 사업이 무엇인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약 53%가 그러니까 과반수죠. 과반수가 넘었습니다. 그런 응답자가 집값 안정 등 부동산 문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자, 서울시장 후보들 부동산 공약은 어떤지 좀 궁금해지는데 이게 사실 지금 선거가 대선 있고 얼마 안 있다가 치러지는 지방선거인데 그렇죠. 대선 때도 부동산이 진짜 핫했는데 역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지금 여파가 되게 큰 후유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의 그 후유증이 지금 상당히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죠. 뭐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네. 그래서 제가 그 공약을 잠깐 보니까 네. 이게 좀 황당한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요? 좀 그거 왜 소개해 주세요. 그러냐면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의 1호 공약이 한강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를 지하화하고 하겠다는 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지하화. 한강을 시민에게 돌려주겠다. 이거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었어요, 예전에. 한강 오세훈. 르네상스. 그렇지, 한강 네, 르네상스라고 네. 해서. 네. 근데 이게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는 반대로 또 어떤 걸 내놨냐면요. 일단 1호 공약이 약자와의 동행이에요. 그래서 뭐 안심소득, 공공의료 확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이런 것들을 공급하겠다. 그래서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 이건 또 민주당의 그 어떤 핵심적인 그런 공약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상이 서로가 서로의 걸 좀 뺏어가려고 가지고 뭔가 온 이렇게 좀 거예요?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네. 참 영원한 그 어떤 정책이라든지 공약은 없구나. 항상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도 변하고 저렇게도 변하는구나. 그러네요. 그래서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은 믿을 놈 없다. 아유. 그런 얘기 한 겁니다. 결론이 그렇게? 결론이 좀 격해지네. 한번 뭐 이렇게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저는 그렇죠. 다 좋은 건데 좋은 얘기죠. 사실 정치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바가 이제 정책으로 조금 더 올바른 방향으로 좀 가주셨으면 하는 건데 그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건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는 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 부분 누가 되시든지 좀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곧바로 2위 가보겠습니다. 이 소식이군요. 분양가 상한제 규제 완화, 가격 현실화의 방점이라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분양가 상한제가 신축 아파트 공급을 늦추고 정비사업 갈등을 키운다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전면 폐지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예에서 좀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때문에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만큼 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하거나 아니면 개정이 될 것이다. 이런 설이 좀 힘을 얻고는 했었는데, 근데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규제 완화가 가격 현실화에 방점을 두고 추진될 전망이다. 이런 소식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상당히 좀 시급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얘기를 했지만 둔천주공 아파트가 지금 중단. 재건축이 네. 지금 한 50% 조금 넘었나요? 공정이? 아니, 그거 진짜 그러고선 어떡해요. 중단됐잖아요. 그게 그러니까요. 결국은 뭐 공사비 올려달라. 네. 지금 뭐 아시다시피 원자재 값들 지금 엄청 맞아요. 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왜냐하면 분양가를 높이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지금 계속 대립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아파트 공사 현장들 가보면은 지금 전부 그런 문제들로 지금 부딪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가격 현실화라는 거는 없애겠다는 게 아니고 일단 없애기는 지금 당장은 어렵죠. 그래서 이제 건축비나 가산비 등 이런 것들 산정 기준을 갖다 좀 더 현실화하겠다. 그래서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했을 때 시세의 한 60% 안팎? 이 정도 선에서 이제 가격이 책정이 됐다면 그걸 한 80%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분양가를 높여서 어쨌든 분양을 할 수 있잖아요. 제대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다음 6월 달? 이제 5월 거의 이제 말이니까 6월 달 정도 되면은 그때 안에 이제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뭐 원자재를 비롯해서 인플레이션이 정말 심각한 상황이고, 그렇죠? 거기에 더해서 뭐 분양가 상한제라는 이슈도 있고, 그래서 공사 현장 정말 곳곳에서 이런 일이 현실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심각해요, 어쨌든 그렇죠. 지금. 네. 대책은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을 비롯해서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긴 좀 이르죠. 왜냐하면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지금 뭐 한 달이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이른 이야기입니다만 워낙에 새 정부 출범하면서 급하게 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로 부동산을 꼽는 국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지만 좀 기대 못 미친다. 사실 이런 평들도 있거든요. 부디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공약보다 좀 후퇴한 그런 느낌이 사실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공약을 걸었으면은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조금 그 어떤 여론이나 국민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 뭐 일기신도시라든지.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뭐 네. 내년으로 일기신도시의 어떤 그 재건축 완화, 안전인담만을 뭐 1년 연기하겠다 이런 것도. 근데 이제 저는 관건은 이번 지방선거라고 봐요. 6월 1일. 네. 지방선거에서 어떤 그 결과표를 받아드느냐에 따라서 좀 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냐 아니면은 조금 더 늦게 진행이 될 수 있냐의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이번 지방선거가 상당히 우리 지방선거 영향이 크다라는 거. 그래서 지방선거가 끝나야 지금 뭔가 뭐 1년 후에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도 더 빨리 땡겨지느냐 아니면 좀 더 늦어지느냐를 결정할 수 있다. 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우리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2위로 꼽았는데 요 윤곽은 어느 정도 시기쯤 나올까요? 지금 뭐 한 6월 달이니까 뭐 한 6월 달 정도에 뭔가 좀 추진을 해보겠다고 해요. 한 달 후에. 그러니까 아마 빠른 시간에 나오지 않을까. 지금 이게 뭐 공사 현장들과 맞물려 있는 그렇죠. 가장 큰 지금 이슈이기 때문에 네. 좀 더 빨리 뭔가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 소식도 분양가 상한제도 그렇고 저희가 계속해서 이슈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함께 해주셔도 좋고 저희가 이렇게 쪼개서 또 올려드리잖아요. 그쵸? 매주 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슈 이제 대망의 1위입니다. 1위는 좀 이런 거 효과음 옆에서 알았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1위 두구두구두구. 두둥. 네, 좋아요. 서울에서 전세보다 월세살이를 하는 사람이 늘면서 이른바 월세 난민도 많아졌다는 소식입니다. 이거 참 너무 씁쓸해서 사실 효과음을 어떻게 넣어야 될지도 모르겠는 그런 일인데, 그러니까 전세 월세화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란 얘기예요. 전세 월세화가 뭐냐?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말 그대로 전세 비중은 줄어들고 월세가 그만큼 좀 빠르게 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통계 분석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1월부터 4월 서울 지역의 월세 계약 비율이 51.6%입니다. 그러니까 50%를 넘어선 거예요. 반을 넘어선 비율로 월세 계약 비율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건데요. 통계 발표 이래 처음으로 월세가 전세보다 앞선 상황으로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월세화가 지금 가속화된다는 얘기가요, 부디. 저는 뭐 어제 오늘 듣는 얘기는 아니고 꽤 들은 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고 있다도 있지만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측면으로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전세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만의 조금 특이한 어떤 주거 문화랄까요? 그렇죠. 이렇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게 없어지는 속도가 생각보다 좀 빠르네요. 이 전세의 월세화를 가장 가속화시킨 거는 결국 임대차 3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이 임대차 3법 때문에 사실 그리고 이제 과도한 세부담, 뭐 종부세라든지 재산세 이런 과도한 세부담 때문에 전세로 주는 것보다 월세로 놓는 게 훨씬 더 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세 전환율이 점점 높아지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매물도 지금 전세 매물도 없고 그리고 전세값은 또 뛰고 뭐 이렇게 지금 가면서 하여간 복합적인 요인로 전세 수요, 이 월세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월세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니 물론 이게 뭐 꼭 이런 경우가 100% 답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서민들이 돈을 좀 모은다 그럴까요? 이렇게 저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게 월세로 매달 나가는 게 좀 아까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돈을 모을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는 일단 생각이 그래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그대로 뭐 이자는 당연히 없습니다만 어쨌든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의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거주하는 동안에 주거가 해결이 되는 동안에 돈을 좀 모으고 그 내 집 마련도 추후에 좀 해보고 이런 어떤 사다리 역할을 했다면 이제 그게 좀 없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저도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왜냐면은, 한 10년 됐나요? 10년 안 됐나? 그때 이제 언론에 많이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전세제도 없어진다. 그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네.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무슨 전세가 없어져.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부디 그러면 예측이 좀 틀린 거예요? 그럴 때도 있어요, 부디가? 아니, 제가 맞았죠. 그때 그 사람들은 10년 내로 막 없어지다는 식으로 막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지금 10년은 지금도 안 10년 내로 없어졌으니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한 거죠. 네네네네. 어떤 전문가인지 잘 모르겠지만 전문가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전세제도 안 없어진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전세는 정말 우리나라의 유용한 그렇죠. 이 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주거 사다리로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였거든요. 전세제도가. 근데 그런 게 지금 이제 점점 없어지지만 저는 근데 없어진다고 보지는 않아요. 없어지진 않을 거죠. 네.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세제도라는 게 없고 전부 월세잖아요. 그래서 선진국들 뭐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우는 뭐 임대료의 거의 한 4분의 1? 이걸 뭐 월세로 내더라. 이렇게 많이 얘기들 하는데 외국 사례와 우리나라는 틀리다. 우리나라는 틀리다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 네. 물론 이제 없어지느냐 안 없어지느냐는 그건 누구도 모르죠. 모르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50년 이내는 절대 안 없어진다. 네, 그렇게 저는 강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0년 지나도 우리가 요 방송 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때 되면은 한번 검증해봤으면 좋겠어요. 부디 예리하게. 없어졌잖아요. 혹은 부디 아직도 남아있네요. 진짜 전세가. 막 이러면서.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 기억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5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최대한 우리가 이 방송을 해서 좀 검증을 해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세 얘기로 좀 돌아가서요. 전세 매물이 귀해지면 당연히 전세값도 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이제 임대차 3법 말씀하셨는데 계약갱신 청구권 그 갱신일이 그렇죠? 이제 여름으로 다가옵니다. 야,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2년 지나서 시세대로 올릴 수가 없었던 5%까지만 올렸던 분들이 이제 4년이 되고 나서 그 시세를 한꺼번에 반영해서 올리는 분들이 많은 거잖아요. 많죠. 그쵸? 예,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저 같아도 그러지 않겠어요? 못 올려가지고선 남들 막 지금 전세가 뭐 이중 가격이 형성이 되고 뭐 3중 가격까지 형성이 돼 있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건 뭐
바보가 아닌 이상, 아까 제가 말했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바보가 아닌 이상 당연히 올려야 되지 시세대로는 않을까요? 그렇죠. 나도 그 받아야 정도는 받아야 되는 되겠다라는 게 생각.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이고, 아니야, 이거 그냥 5%로 갈 거야. 이런 분들은 정말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죠. 정말 마음이 따뜻하고 세입자랑 어떤 그 관계가 좋은 분들. 그런 분들이 과연 있을까요, 요즘? 아, 그러니까 그죠? 자본주의 사회이다 보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조금 여담이지만, 길 가다가 누가 쓰러지면은, 예전에는 그냥 득달같이 전부 다, 제가 어릴 땐 그랬거든요. 가서 막 구출하려고 그러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지나간대잖아요. 너무 좀 황폐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지금 방송하면서 문득. 네. 좀 따뜻했으면 좋겠네요. 음. 어쨌든 재테크도 열심히 하고 자본주의 사회니까 우리 그죠? 그럼요. 돈도 열심히 벌지만 조금 그 따뜻한 만큼은 잃지 않는 그런 사회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면서 어쨌든 자 전세로 인한 요인 좀 더 짚어보면 그래서 그런지 서울에서 전세 살려면 1억 2천만 원 더 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는 1억 2천보다 더 높을 수도 있잖아요. 더 높, 그쵸. 사실은 더 높습니다. 이건 평균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냈는데, 1억 2천만 오르면 그나마 작게 오르는 거죠. 예, 지금 보면은 뭐 2억도 오르고 3억도 올려달라는 데 그러니까 있거든요. 평균이니까. 평균이니까. 그래서 지역마다 뭐 좀 다를 거고요. 네. 지역마다 다를 거고. 그래서 이 전세 대란에 대한 8월달 계약갱신 정권 만료되어서 이제 전세에 대한 얘기들이 많았는데, 아마 좀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군요. 결국은 뭐 그 전세금 올려달라고 못 올려주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 뭐 반전세라든지 월세로 이렇게 밀려간다는 게 적당한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렇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임대 형태를 어쩔 수 없이 내 그런 의지가 거죠. 아니라 그렇죠. 어쩔 수 없이 타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이제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 일단 매매 의지가 없거나 아니면 아예 여유가 좀 부족하시거나 아직 그런 분들은 모르겠는데 좀 고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좀 무리를 해서라도 이렇게 될 바에는 월세를 할 바에는 좀 작은 거라도 조금 무리해서라도 내가 매수를 할까라는 분들이 늘 수 있진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좀 늘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요. 아니면 외곽으로 좀 밀려나든지 어떻게 보세요? 둘 다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요? 봐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사실 서울에 살기 싫어서 외곽으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말대로 좀. 내가 서울에 살 수 네. 있으면 서울에 살고 싶지만 금액이 뭐 전세값도 비싸고 집값이 비싸니까 좀 더 저렴한 곳을 찾아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요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반전세나 월세로 가는 수요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런 현상들이 사실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쯤에서 그러면 월세 수요자분들 앞으로 이제 계약이 닥쳤거나 임박했거나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꿀팁이랄까? 아니면 이런 마인드가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네. 지금 무주택으로 이렇게 월세나 이렇게 사는 분들, 전세나 사는 분들한테 정말 마음을 진정을 담아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꼭 내 집 장만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무주택자는 대출이 일단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이자가 너무 비싸니까 갚느니 못 갚느니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고 실제로 부담이 되는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내 집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거 안정성인데 그것은 투자랑은 또 별개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 집을 장만하는데 일단 목표를 가지고 해야지 이 집값은 우리는 뭐 떨어지길 바라고 있지만 집값이 떨어지고 해서 떨어지면 좀 어떻게 좀 사볼까 이렇게 하지만 여태까지 제가 부동산을 30년 하면서 집값이 일시적으로는 하락할 지언정 집값이 떨어진 적은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예요. 제가 가장 쉽게 말씀드린 음아파트 88년도 8천만 원이었다니까. 네, 8천만 원. 그땐 그것도 엄청 비싼 비싼 거였지만 거였죠. 그때도 아무나 투자 못 했어요. 그때도 상당히 비싼 금액이었거든. 근데 지금은 말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30억짜리 아파트가 25억짜리 아파트가 앞으로 5년, 10년 되면 얼마 갈까? 떨어질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지금 집이 없는 분들이나 무주택자들은 어떻게든지 내 집 장만을 하는데 가장 우선으로
계획을 잡으셔서 움직이시는 게 지금이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요. 25억까지는 살 수 없어도 어쨌든 내 수준에서 음. 맞는 계획 작은 안에서 그렇죠. 내 집 마련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주거 안정성을 일단은 확보해 놓은 상황에서 그 다음을 기약하는 게 좀 더 필요할 것 맞죠. 같아요. 예. 저는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진짜로 진정성을 다해서 진정을 담아서 말씀을 해주신다 강조를 해주셨어요. 조금 더 귀담아 들어주시고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저희 24시간 열어놓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투자자부터 실수요자, 세입자, 부동산이 필요한 모든 분들하고 사실 함께하고 있어요. 부동산이 필요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은 우리 재테크의 하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주식도 괜찮고 코인도 괜찮지만 코인 시장이 요즘 뭐 안 좋다고 하니까 이게 뭐 사지 않더라도 꼭 매수 안 하더라도 관심은 항상 가져야 돼요. 집 없이는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럼요. 어쨌든 거주용이더라도.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네. 부동산의 비중이 한 75% 되거든요. 전체 자산, 개인 자산 중에서 금융 자산 빼고 부동산 자산은 75% 되니까 어쨌든 부동산은 우리 생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 하면 투기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종종. 그래서 저보고도 막 너나 많이 사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한번 실행에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궁금하신 점 전화, 문자, 여러분 이메일로 남겨주시고요. 저희 댓글에 링크 걸어놨거든요. 그거 클릭하시면은 네이버에 양식 하나가 뜰 거예요.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양식이 뜨니까 거기 활용해서 또 상담 내용 보내주셔도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슈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고민 본격적으로 해결 도와드려야 되겠죠? 부디의 고민 타파 시작해 보겠습니다. 차라리 내 집 사서 편하게 살자. 집을 사자 내 집에 살자. 네,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 시간입니다. 네, 배경을 좀 달아봤어요. 예쁘네요. 그러네요. 조금. 그러네요. 네. 신경 썼습니다. 요 위로 여러분 보이세요? 번호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쵸? 요 번호 통해서 여러분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 뭐든 좋습니다. 연락 주시고요. 요 뒤에 휴대폰도 이렇게 보이죠, 여러분? 여기 휴대폰. 우리의 친구죠? 휴대폰. 휴대폰 통해서 또 문자 보내주셔도 되니까 문자도 함께 보내주시고 이메일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분과 또 고민 얘기를 해볼까요? 맞다. 이 얘기도 드려야 되는구나. 무료 상담입니다, 여러분. 부담 없이 전화 주세요. 당연히 무료 상담이고요. 무료 상담일 뿐만 아니라 또 스타벅스 커피까지 저희 쏘고 있으니까요. 많이 상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구독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저는요, 네. 그 서울 용산에 있는 서빙고동 네. 296번지 네. 금호 베스트빌 향후 전망이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아유,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진짜 이거 궁금하신가 보다. 저희 인사 건네기도 전에 이 얘기부터 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구나. 네. 네. 아주 번지수까지 똑 부러지게 이렇게 말씀 감사하게 해주셨고요. 근데 요거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쵸? 예, 예. 가지고 계신 지 오래되셨어요? 아니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네,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신 거예요? 요거 전망이 어떻게 좋은가? 이 부분이 궁금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네, 부디님이 지금 지도 띄워놓고 한참 보고 계시네요. 얘기 좀 나눠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자, 이게 지금 이 금호 베스트빌인데요. 네. 예, 여기가 세대수가 많지 않은 아파트예요, 여기. 한남 뉴타운하고 바로 붙어 있는 아파트인데, 세대수가 한 170세대, 170 몇 세대 이렇게 되는 아파트고요. 2000년 초반에 지어진 아파트로, 바로 여기가 민족공원이잖아요. 예, 바로 공원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아주 그 가치가, 상당히 큰 아파트인데, 지금 이쪽이 상당히 많이 변화가 생기고 있거든요. 이쪽이 전체가 지금 한남 뉴타운이고요. 한남 뉴타운 너무도 유명한 한남 뉴타운
1구역부터 5구역까지 있는데 1구역은 일단 해제가 됐었고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그래서 3구역하고 5구역만 3구역하고 2구역만 지금 사업 시행인가가 나고 어쨌든 진행을 지금 계속 열심히 해서 가격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높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많이 바뀌는 곳이고 그리고 이쪽 보강동의 대표 아파트가 이 청아 아파트잖아요. 이 청아 아파트 옛날부터 가치가 상당히 큰 아파트인데 이 청아 아파트를 비롯해서 이쪽이 상당히 많이 바뀌는 곳입니다. 근데 저희 밑에 쪽에 있는데 여기가 교통은 조금 불편하거든요. 현 상태로. 교통은 조금 불편하고 그리고 2000년도 초반에 지어진 아파트이기 때문에 재건축은 조금 힘들어요. 하지만 여기 지금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걷고 있는 중이라고 좀 알고 있고요. 그렇죠. 동의서 걷고 있죠? 예, 동의서를 네네. 걷고 있는 중이고, 지금 이쪽에 지하철이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이 지하철이 그 신분당선 혹시 들어오는 거 아시나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하나 생긴다. 예, 생긴다 그랬죠. 여기 어느 쪽에 생긴다. 예, 스타벅스 사거리 또는 여기 한강중학교 있는 이쪽 삼거리, 이쪽이나 이쪽, 요 둘 중에 하나가 생긴대요. 예, 그래서 이제 용산역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노선인데 이게 생기게 되면은 이 아파트는 엄청난 호재가 되겠죠. 지하철이 생기고 이쪽 변화가 상당히 큰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뭐 이쪽에 수송사, 유엔사 부지, 수송사 부지 이런 부지들 다 지금 개발하거든요. 다 개발해서 뭐 호텔도 들어오고 뭐 지금 뭐 전부 다 어마어마한 그런 인플라가 들어오는데 공원도 바로 옆에 있고 그래서 세대수는 작지만 상당히 좀 호재가 있는 아파트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는 호재가 있더라도 이거 언제쯤 구입하셨어요? 이 아파트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오래되진 않았어요. 네. 이 아파트도 사실 5년 전만 해도 한 7억대였다가 지금은 뭐 한 상당히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한 15억 이상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오른 금액이지만, 리모델링도 추진할 수 있고, 그리고 주변이 많이 바뀌는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즘, 지금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도 옮겼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용산이 지금 요즘 상당히 핫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공원도 네. 있고, 그래서 여기는 뭐, 자연환경도 상당히 뛰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변의 개발 호재, 그리고 자체적인 리모델링 호재까지 같이 있어서, 여기는 뭐, 끝까지,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하철도, 신분당선도 또 생기니까, 여기는 뭐 그냥 가지고 계시면은, 요즘 뭐 용산 들어오기 너무 힘든데, 이거는 그냥 끝까지 가지고 계시면 아마, 이거 커다란 효자노로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효자 될 거래요, 이게. 큰 효자가.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언제든지 또 각종 소식들 혹은 전망 궁금하실 때 연락 주셨으면 좋겠고요. 리모델링 호재, 주변이 바뀌는 호재, 교통 호재, 뭐, 진짜 많네요. 예. 용산은 뭐, 그러니까. 용산은 용이 살아 산 용산인가? 갑자기 그 생각이 그런가? 갑자기 드네. 그런가? 용산. 배산임수라 그래서 용산의 지형적으로도 뭐 돈이 모이는 곳?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상당히 좀, 요즘 들어서 특히 또 핫한 용산 그렇죠. 지역에 가지고 여러 있다는 가지로. 것만 해도, 네. 대단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도상으로 용산 민족공원 이제 앞인데, 이게 리버뷰도 엄청 인기가 많고, 또 팍세권이라 그러나요? 예. 이것도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습세권. 그죠? 습세권, 그쵸? 초록초록한 걸 좀 볼 수 있는. 그럼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자, 기분 좋은 결론이고요. 다음 분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기 위에 여러분 번호가 흐르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 번호 통해서 여러분도 궁금한 점 있다, 고민이 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스타벅스 커피 쿠폰도 드리고 있고요. 무료 상담입니다. 다음 분 연결해 볼게요. 네, 부동산 고민도 해결하시면서 시원한 커피도 한 잔 가져가실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연결돼 있어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네. 부동산 때문에 뭔가 좀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 봐요. 그죠? 네. 네네. 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집을 이제 매매를 알아보려고 집을 네. 살려고 네네. 그래서 이제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집을 사고 싶어서 이렇게 새 아파트를 또 알아보다가 네. 네, 인천 서구의 힐스테이트 블루 포레스트가 분양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협력을 해보려고 하는데 괜찮은지 향후 전망이 어떤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그렇군요. 일단 뭐 청약 당첨이 돼야 고민할 문제 아니냐. 누군가 그러겠지만 어쨌든 덜컥 당첨이 되면 또 생애 네. 굉장히 중요한 기회 하나를 쓰시는 거니까 그죠? 네. 그렇죠. 청약할 때도 물론 신중하셔야 됩니다. 전화 주셨군요. 자, 힐스테이트 블루 포레스트가 인천 서구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네네. 그러면 지금 매수하고 싶으신 마음이시고 이게 그러면 뭐 생애 최초의 어떤 내 집 마련이신 거예요? 네네. 아, 그러시구나. 정말 좀 떨리는 일이고 신중하셔야 되는 일이니까 전화 주신 것 같고요. 지금 부디님도 옆에서 지도 보고 계시니까 좀 얘기 나눠보세요. 네. 네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여기, 이거 지금, 네. 현재는 지하철이 없어요. 그쵸? 이쪽에. 아, 네. 예. 현재는 네, 없어요. 예, 이쪽 지금 골드라인이라고 해서 이 걸포 북변역, 이제 골드라인이죠, 인천. 골드라인하고도 거리가 멀고 밑으로 가면 인천 2호선이 있거든요. 2호선하고도 거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교통이 그렇게 뭐 썩 좋지 않은 아파트인데 여기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안 받는 아파트로 알고 있거든요. 아, 맞아요. 예, 그리고 25평, 여기 이제 단일평형으로 돼 있는 아파트인데, 지금 뭐 주변에 이게 이제, 이게 지어지려면 2022년 이제 6월 분양 예정이라고 지금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게 지금 뭐 분양가가 지금 25평대가 한 뭐 4억, 한 8천에서 뭐 4억 9천 뭐 이렇게, 요 정도 사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네. 저는 결론적으로 일단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일단 네. 호재가 별로 없어요, 지금. 멀리 떨어져가지고, 멀리 이렇게 지하철하고도 멀고, 떨어져가 호재가 없는데, 하나 호재가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에 이제 이 도로, 국지선이라고 하는 이 국지도라고 하는데, 이쪽 도로가 지금 여기서 끊겼거든요. 요게 지금 이쪽으로 쭉 연결이 돼요, 연장이. 그래서 네. 이게 이렇게 연장이 이쪽으로 연장이 되거든요. 네. 이쪽에서 연장이 되면은, 어쨌든 이게 이제, 차를 타고 간다지 교통이 좀 편해지는 거잖아요. 이런 호재는 분명히 있는데, 실제로 직접적으로 여기가, 이쪽이, 네. 불로동, 이쪽이 전체적으로 또 새로운 아파트들이 또 들어오는 그런 곳이거든요. 계속 들어올 곳이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뭐 이런 쪽도 계속 이제 새 아파트들도 들어오고 하는데, 여기가 사실 실거주의 목적이라면 저는 뭐, 투자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리고 밑에가 이제 이 밑쪽이 바로 이제 검단이에요. 그 유명한 검단지고, 네. 이 밑쪽이, 네. 이 아파트 밑쪽이. 검단도 뭐, 검단 사거리도 멀지 않고, 뭐 이래서 네. 호재는 분명히 뭐 호재라고 생각은 되지만, 근데, 특별한 직접적인 호재는 없어서 새 아파트라는 그런 장점, 그리고, 뭐 이렇게 교통이 조금 편해진다는 거 외에는 특별한 호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투자의 목적보다는 만약에 내가 그냥 거주로 편하게 한다. 이랬을 때는 저는 뭐 괜찮다고 보여지는 그 단순 실거주의 목적. 이런 목적으로 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인천 2호선도 뭐 연장 계획이 있어서 인천 2호선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래서 이쪽 불로지구까지 뭐 온다고는 하지만 그건 지금 예비 타당성 검토 지금 중이라서 확정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실거주 목적으로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특별하게 여기 뭐 분양가 상한제도 아니고 네. 근데 재밌는 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안 되는 지역의 아파트들이 그렇게 가격이 크게 안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주변 지역이 전체적으로 가격대가 뭐 한 4억 7천 뭐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더 싼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아파트가 분양가가 그렇게 싼 아파트는 아닌 것 같아서 실거주 목적이면 오케이. 그리고 실거주가 아니다. 투자의 개념이 강하다 하면은 저는 뭐 이렇게 추천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전화 미리 잘 주신 것 같고요. 시청자님이 이제 처음에 말씀하실 때 이제 여유 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매수를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좀 생각이 많아지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첨부를 네네네. 해드리면은 네. 일단 여기보다는요. 네. 항상 우리가 집을 구할 때 가장 기본이 지하철하고 가까워야 돼요. 우리 그 역세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역세권들은 분명히 이 아파트보다는 같은 평형대가 조금 더 비쌀 거예요, 가격이. 하지만 내가 돈을 조금 더 어디서 빌리든 꾸든 간에 빌리는 거나 꾼 거나 뭐 똑같죠. 예, 하여간 빌리든 간에 돈을 더 주고라도 이 지하철 역세권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조금 더 싸다고 해서 지하철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한번 지하철 가까운 쪽으로 한번 좀 찾아보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자, 또 궁금한 점이 있으세요? 일단 눈여겨봤던 아파트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우리 부디가 아주 호의적인 말을 안 해주셔서 조금 실망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호의적. 그래도 이제 다시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또 혹시 궁금한 점 있으세요, 시청자님? 그럼 소장님, 제가 지금 이렇게 돈이 여유가 많지가 않아서 그런데 이 금액대로 예. 또 투자나 아니면 거주나 좀 알아볼 수 있게 좋은 데가 있는지 사실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거주는 어디서 하실 예정인데요? 지금 거주의 목적이 강해요? 투자의 목적이 강해요? 일단은 거주를 먼저 해야 거주를 되니까. 먼저 하고. 네. 그러면 이쪽, 김포 쪽에 있는 게 맞아요? 김포 쪽에서 뭔가 찾으시려고 하는 거? 인천, 김포 어디세요? 생활권이? 김포 쪽이에요. 김포면 네. 바로 그 위로 가면 골드라인 있잖아요, 지하철. 네네. 이 골드라인 쪽으로 찾아보세요. 지하철 골드. 예, 골드가 우리 금 좋아하잖아요, 금. 그러니까 지하철 라인으로 쭉 그쪽에 가까운 쪽으로 되도록 붙어서 한번 좀 찾아보신 다음에, 네. 금액대를 한번 조사를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지하철도 다 지하철 나름이잖아요. 역세권이라고 네. 하지라도 거기서 한번, 조사를 일단 해보시고, 거기 아파트를 네. 한번 찍어서 저한테 한번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상담을 다시 해드릴게요. 일단 가이드라인은 조금 더 지하철 쪽으로 가까이 가보자 이시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몇 군데 좀 찾아보시고 시청자님 꼭 전화 다시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새 아파트라는 장점 말고는 약간 좀 호재는 부족해 보인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쵸? 지금 찾으신 곳이. 그래서 지하철 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가보자라는 부분이고, 확실히 좋은 얘기, 이 집 너무 좋아요 해드릴 때랑, 호재가 별로 없어요 할 때랑, 사실 저희 기분도 그쵸. 호재가 많아요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저희는 또, 팩트만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죠? 제가 참 이럴 땐 조금, 말하기가,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 뭔가 좀 좋다고 항상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도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그쵸? 또 찾아보시고 꼭 한번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포인트는 지하철과 가까워야 된다. 항상 강조해 주시는. 그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교통이 진짜 중요하니까요. 자, 이제는 이메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내주신 사연 내용도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유튜브로 꾸준히 시청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얼마 전 모아주택 편을 보고 궁금한 게 있어서 메일 드립니다. 모아타운 추진 지역에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로 투자를 생각 중인데요. 아직 제 주변에 모아타운에 투자했던 사람도 거의 없고 잘 아는 사람도 드물어서 걱정스럽기도 하네요. 지금 이 투자 적긴지 조심할 점은 없는지 꼭 대비해야 할 리스크는 없을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들에게는 소액 투자금이지만 저한테 너무 크고 귀중한 돈이라 조심스러운 점을 헤아려 주세요. 그럼요. 2억 3억이 뭐가 소액이에요. 물론 엄청 큰 부동산 돈이죠. 전체적으로는 소액일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2억 3억 진짜 큰 돈이죠. 그럼요. 그렇죠. 너무 소중한 돈이니까 저희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요. 모아타운에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고 모아타운이 굉장히 화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좀 모아가지고 추진한다.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런 건데 이게 주변에 한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말씀이 또 와닿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내가 지금 해도 되는 거야? 이거 위험성은 없나? 이런 점 당연히 걱정되시겠죠. 어떨까요?
자, 그 모아타운이 당연히 별로 사람이 해본 사람이 없는 건 당연해요. 왜 얼마 안 그러냐면은 됐잖아요. 이제 시작한 지가 맞아요, 얼마 안 됐기 맞아요.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은 제가 지난해에도 그렇고 계속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재개발을 할 때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되는 거 그거는 규모가 좀 커야 되거든요. 면적. 그래서 규모가 커야 되는데 이 규모가 작은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 지역은 어떻게 노도도 맞고 다 괜찮은데 너무 작으니까 개발할 수가 없어. 규모가 작으니까. 그런데 소규모 이 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것들, 소규모 개발 여기 이제 모아주택이니 가로주택 이런 것들이 새로 생긴 거예요. 소규모로 하면서 좀 더 소규모로. 속도는 빨리 하자. 빨리 하면서 네. 옛날에 그래서 모아주택도 모아타운도 처음엔 모아주택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요만한 조그맣게 해서 뭐 열 몇 세대 그냥 한 동짜리 아파트 뭐 열 몇 세대 짓고 20세대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을 모아서 좀 단일 크게 만 제곱미터까지 네. 해서 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모아지면 규모가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하나의 어떤 블럭 단위로 지역이 엄청 커지는 거거든요. 만 제곱미터니까 한 3,300평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3,300평 정도 되면은 상당히 그 작은 거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고 또 하나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모아타운이 이제 이 소규모 정비 사업인데 15층까지만 올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지금은 이제 아마 15층을 넘어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요. 15층 규제가 없어질 것 같고요. 더 완화시켜 줄 것 같거든요. 그럼 모아타운은 완전히 날개를 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아타운은 관심들은 많은데 지금 이렇게 뭔가 지정이 된 데들 그리고 뭔가 하려고 하는 데들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됐지만 이런 데들이 지금 뭐 여기저기 있어요. 근데 어디에 들어가느냐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소규모로 하는 건데 요거를 예전에 모아 주택이었는데 이걸 조금 더 사업성도 좋게 가치도 커지게 그렇죠. 조금 더 규모를 넓혀서 하는 게 이제 모아 타운인 거고요. 속도도 조금 빠르게 해보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분 말처럼 지금 2억에서 3억 원 정도로 모아 타운에 투자를 하는 게 적당한 금액인 건지 시기적으로도 맞는 건지 위험한 점은 없는 건지 뭐 이런 게 궁금하신 거거든요. 네, 모아타운 2억 3억이면 충분히 투자하죠. 그래요? 예, 충분히 투자하고 어떤 분들 예전에는 이제 소규모로 뭐 15층까지만 가니까 이게 이거 재개발보다 가치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죠. 완화되면서. 모아타운이 되면서 네. 이제 그리고 또 이 층수도 지금 많이 네, 완화될 네. 것 같거든요. 15층이 아니고 지금 최초로 번동인가요? 강북에? 거기는 35층까지 간다고. 오. 그러니까 이게 높이가 상당히 높아지면 일반 뭐 재개발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금액은 투자 금액은 훨씬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부동산 모아타운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일단은 모아타운 진행한다더라 하면은 전부 다 진행하는 줄 알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모아타운이 뭔가 이렇게 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돼서 지정이 된 데도 있고 그리고 해보려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이 해제된 지역들 옛날에 하려다가 뭐 해제된 지역들이 모아타운으로 추진하자 아니면은 뭐 또 다시 재개발하자 그렇게 뭔가 해제됐다가 다시 시작하는 지역들은 조금 어수선해요. 그러니까 뭘로 갈지 확실히 몰라서 상당히 좀 불안하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확정이 됐다든지 모아타운으로 이런 데는 들어가도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그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이 뭔가를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어디가 빨리 되느냐라는 거잖아요. 그것은 제가 부동산 오랫동안 하면서 정답은 나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뭐냐면은 의지, 동의율, 뭐예요? 지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역, 입지. 입지가. 그래서 지역이 좋은 지역들. 네. 그 이유는 너무 단순한데, 그 좋은 지역은요, 나중에 분양가를 높게 올려서 받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지역이 좀 떨어진 지역들은 분양가를 네. 높게 못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분양가를 높게 올릴 수 있는 지역들은 사업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은 빨리 갈 수밖에 없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 모아주택, 모아타운 그런 걸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거기서 과연 서울의 어떤 중심축에 들어가는 그런 지역들을 좀 찾아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죠. 대략적으로도 몇 군데 좀 제시를 해드릴까요?
지금 모아타운 진행하는 데가 가장 일단 시내에서 신당동이라는 데도 있고요. 중구 신당동은 완전히 핵심이잖아요. 말 그대로 가운데 중자니까 서울의 한복판의 중심 축입니다. 중구는 상업 지역들이 엄청나게 많은 지역이죠. 뭐 충무로든 명동이든 이런 중구의 주택 지역은 상당히 그 신당동이라는 데가 낡은 동네거든요. 거기가 옛날부터 개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곳이에요. 그런데 계속 뭔가 진행이 안 되다가 그러다가 지금 이제 좀 날개를 달았다. 그래서 상당히 신당동 쪽이 다 또 더블 역세권을 끼고 있어. 신당역, 네. 약수역, 청구역 이게 다 더블 역세권이거든요. 자, 이런 지역들의 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런 지역을 한번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가장 핫한 지역이 어디냐면 자양동이잖아요. 아, 자양동 하면은 다들 이제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그렇죠. 한강변 개발, 그리고 현 시장이 자양동에 산다. 이 얘기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자양 3동에 살아요, 그분은. 근데 자양 4동에 모아주택 진행하는 데들이 있어요. 거기 지금 동의서도, 걷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지역들은 빨리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모아주택은 아시다시피 한 4년, 뭐 예상 한 4년, 5년이면 다 뭐 지어진다고 하니까 속도가 무지하게 빠르죠. 그래서 상당히 호재가 될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시고요. 그리고 잘 골라보셔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근생이나 주의할 점은 근생 근린상 가죠? 근생 근린상업시설, 근생이나 근린생활시설. 그다음에 원룸. 이런 것들, 그리고 저렴한 매물은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 가격이 너무 싸. 이건 네.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시장에서 저거는 비싼데 이것만 싸게 나올 수는 없어요. 반드시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싼 거기 때문에 원룸이라든지 너무 저렴한 거, 그다음에 근린생활시설 이런 것들은 좀 피하는 게 좋다. 이건 나중에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우리는 이제 분양 자격이라고 하는데 보통 입주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입주권이 안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유의해서, 만약에 거기에 투자를 지역이 선정이 됐다,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저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네네. 제가 거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줄여서 말하는 것들 있잖아요. 부동산에서 우리가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근생이라든지 뭐 생숙도 있고요. 그죠? 생수. 이런 것들 한번 정리해서 이런 것들 투자는 좀 이런 거에 유의해야 된다. 이런 것도 한번 나중에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유의할 점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모아주택도 그렇고 요즘 궁금하신 투자처 뭐 한둘 아니실 텐데, 우리 이메일 보내주신 시청자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제가 시원한 커피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 시간 함께 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부디가 유난히 또 애착을 갖고 진행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부디의 한수 시간입니다. 네, 바둑에서 이 한수가 진짜 중요할 때 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부동산 시장에서 한수를 제대로 두기 위해서 부디의 조언 꼭 함께 해주시고요. 근래 많은 분들의 여론을 반영해서 한수를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한수 뭔가요? 자, 재개발 지역에서 꼭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그런 내용인데요. 사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 네. 재개발 지역에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네. 돈이 내가 있어. 그래서 투자를 할 때 단독주택을 살까, 빌라를 살까, 아파트를 살까, 이게 이제 세 개의 종류가 있잖아요. 네. 뭐 근생도 있지만 근생은 일단 빼고, 그러니까 어느 것에 투자하는 게 투자 수익률을 높일까? 근데 이제 보통은 안정성 측면에서는 아파트를 전통적으로 선호하시지만 이게 수익률이잖아요. 그렇지. 그럼 일단 조금 들어가서 많이 버는 게 수익률이 높은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네, 맞아요. 그거 아주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측면에서는 아파트 아닌 다른 쪽이 답일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우리가 재개발, 저는 이 얘기를 네. 제가 부동산 처음 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들어왔던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은 재개발에 투자를 할 때, 그 빌라든 뭐든 지분을 살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많은 사람이 물어봐요. 그 빌라 평당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평당 네. 가격 이렇게 물어본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야. 대부분. 저도 옛날에 그런 줄 알았어요, 네. 사실. 근데 이거는 재개발에 우리가 투자하는데 잘못된 접근 방식. 아, 그래요? 오, 몰랐어요.
오, 평당이, 그러니까 평당 얼마냐? 평당 얼마냐? 이거 너무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잘못된 그렇죠. 거라고요? 네, 왜요? 그게 사실은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독주택이 평당 3,500만 원짜리가 있고 그리고 빌라가 평당 5천만 원이야. 그러면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단독주택 평당 3,500, 빌라는 평당 5천만 원. 단독? 이유가 뭐예요? 단독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다 내 거니까? 나는 가격이 싸서 한다고 얘기할 줄 알았네. 싸서도 맞고. 3,500만 원인데 5천만 원이니까 평당 그러니까. 1,500만 원 차이 나잖아. 네네네. 그 대부분은 이 평당가가 낮은 단독주택을 살려고 할 거예요. 단독주택을. 근데 이 평당가는 재개발에서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요? 외연은 1번 담요가 왜? 아, 뭐야. 너무 좀 아, 예, 죄송합니다. 아유, 괜찮아요. 예. 네네네네. 자, 이 재개발은 토지의 효율성이 중요해요. 이게 토지의 무슨 효율성. 얘기냐면은 이 대지 지분이 중요한 건 재건축. 네. 재건축은 대지 지분이 절대적인 기준이 돼. 땅이 네. 몇 평 내가 가지고 있고 이거. 근데 재개발은 이 몇 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를 해서 권리가액이라는 걸 산정을 해요. 네. 그러면은 권리가액을 산출할 때 대지 지분으로 하는 게 아니고 토지의 효율성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어려워요. 조금 쉽게. 토지의 효율성이 중요하다, 어쨌든. 그러니까 토지의 효율성이란 뭐냐면은 네. 이 땅 위에 만약 땅이 뭐 한 평이라고 쳐요. 네. 한 평이 땅 위에 이 단층 주택, 단층 주택이 있는 것, 그 다음에 5층 이상의 빌라, 그 공동주택이라고 하죠. 빌라가 있는 것. 또 그리고 아무런 건물도 없어. 그냥 땅만 있어. 그럴 때 어떤 게 효율성이 제일 높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똑같은 땅 안에 많은 세대가 살면 그 땅을 진짜 많이 활용하는 거니까 효율성이 좋네. 역시 머리가 IQ, 그래? IQ가 정답? 200 정도 될까요? 아니요. 그게 가능하시죠? 그 정답이에요. 그래요? 그게 맞아요. 왜냐면은 빈 땅은 네. 토지 효율성이 없잖아. 지금 그렇죠. 아무도 뭐 우리 사람이 이용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싼 거예요. 감정평가할 때. 그리고 그 1층은 그 우리 보통 단독주택이라고 하잖아요. 1층은 주인이 살든지 아니면은 잘하면은 뭐 2층짜리야. 그래가지고 주인이 2층에 살고 1층에 세입자가 살고 뭐 옛날에 이런 거 많았잖아요. 그럼 2명이야. 하면 2세대. 근데 빌라는요. 더 많이 5층 살겠죠. 최소한 5층에 양쪽에 살고 1층에 뭐 101호, 201호, 202호 막 301호, 401호 이렇게 여러 활용도가 높잖아요. 네. 아파트는 더 많이 7층 이상 되니까 막 또 아파트 네. 더 많은 사람이 활용을 해.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뭐냐면은 권리가액이 높게 나오는 순서는 아파트가 제일 높게 나올 것이고요. 효율성이 좋은 거가. 그렇지. 그 다음에 빌라가 높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단독주택이 제일 낮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쉽게 생각할 때 권리가액은 효율성이 높은 순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재개발을 투자를 할 때 네. 평당가가 뭐 높다 낮다 따지는 게 아니고 이게 대지 면적당 뭐 평당가가 얼마다 이게 중요한 건 절대 아니에요. 이거 의미가 없고 권리가액이 중요하거든요. 감정평가를 해서 권리가액이 높게 나올 수 있는 물건을 잡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러면은 활용도가 높은, 그 활용도가 높다는 것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주택이 있더라도 이 언덕에 있는 주택하고 네. 평지에 있는 주택하고는 감정평가할 때 틀리다는 거예요. 평지가 더 그렇죠. 높게 나오는 활용도가 좋겠죠. 높죠. 네. 당연하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좁은 도로, 좁은 뭐 막다른 길에 있는 집이야. 그런데 4차선 도로에 딱 있는 집이에요. 어떤 게 활용도가 높을까요? 당연히 이쪽이 높죠. 넓은, 네. 그게 바로 그 효율성이에요. 오늘 많이 아셨죠? 그러니까 공부가 되네요. 그래서 그러면 효율성이 좋으면 권리가액이 높게 높다. 나온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투자 최소한의 금액으로 우리는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투자는 그러니까 작은 금액을 들여서 나중에 많이 벌면. 그렇죠. 그게 더 높은 투자일 수가 어딨어요. 네. 최소한의 금액으로 출발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개발할 때 난 돈이 많으니까 예전에 그런 분들 참 많았어요. 상담하는데 단독주택 50평짜리 한남뉴타운에 50평짜리 단독주택을 사고 싶대. 그래서 그거 왜 사는데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걸 사게 되면 대지주민이 50평이니까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1+1도 받을 수 있고, 뭐 그렇대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들어가 사실 거예요? 아니, 살고 싶진 않대. 그건 바보짓이죠. 왜? 그렇게 큰 평형대를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나중에 10년이고 20년이고, 한담뉴타운은 내가 너무너무 옛날부터 생각하던 로망인 지역이야. 네. 그러니까 나는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든지 난 거기 들어가 살 거야. 이런 분들한테는 그 50평이 의미가 있어요. 큰 평수로 좀 자기 마음대로 좀 큰 것도 받고, 또 1+1이면 또 하나 받아서 세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좀 더 작은 금액을 투자해서 언제든지 내가 오르면 팔고 나온다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결국은 작은 돈을 들이는 게 효율성이 크다는 거죠. 그게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거고요. 우리 돈의 효율성 얘기 참 많이 했었는데 진짜 효율성이라는 거 여러분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금액으로 출발하는 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렇죠. 극대화할 수 있다. 극대화할 수 있다. 그리고 권리가액이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잡는 게 포인트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부디의 한 수였습니다. 네, 요즘 꼭 필요한 정보들, 특히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가 필요하시다. 저희 매주 함께 하면서 우리와 같이 부자 되는 연습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디의 한 수에서 만나봤고요. 자, 한정훈의 부동산 DJ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 저희 계속해서, 열어놓잖아요. 여기 퇴근하셔도 상담 전화나 문자나 이메일이나 이런 거 계속 보내줘도 되는 거죠? 그럼요. 원장님, 그쵸? 저는 문 열어놓고 간다는 줄 알았네. 아, 그래? 그건 아니지만. 그건 아니지만. 문 열어놓으면 큰일 나지. 큰일 나죠. 그죠? 큰일 네, 나고. 그렇죠. 어쨌든 연락처의 문은 저희가 항상 24시간. 그러니까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열어두겠습니다. 0256-6961. 문자는 010-8964-7750번. 이메일도 보내주시고요. 댓글에 여러분 보시면 링크가 있어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요. 네이버 양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댓글 통해서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그 양식과 연결되게 저희가 해놨으니까요. 그 양식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부디주 좀 해주세요. 예. 자, 지금까지 한정훈의 부동산 DJ였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자 되세요.